자, 이재명 정부 첫 내각 인선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특검 수사와 관련된 정치권 파장도 큰 상황인데요. 예, 관련한 내용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특임 교수, 또 김철현 경임대 특임 교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이재명 정부의 첫 내각 인선의 퍼즐이 다 맞춰졌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부터 청문회 전국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이번 인사를 놓고 여야의 평가는 뭐 늘 그랬듯 엇갈리고 있습니다. 여당은 호평을 한 반면에 야당은 사조직이라는 표현까지 동원을 했는데 일단 차 교수님, 내각 인선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일단 뭐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이 사조직이라고 이렇게 혹평을 한 가장 큰 결정적인 이유는 이번 내각의 구성원 중에서 현역 의원들이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네네. 지금 장관 후보자라면 8명, 그리고 지금 총리까지 포함하면 9명이잖아요. 그럼 총 내각을 구성하는 45%의 구성원이 현역 의원이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입법부의 소속인 현역 의원들이 행정부의 한 몸이 될 경우에는 제대로 된 견제를 할 수 있느냐 그런 부분도 있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소위 말하는 이재명 일극주의로 뭐 이야기를 그러니까 야당에서 많이 이야기를 해왔잖아요. 그동안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로 계실 때 상당히 당의 장악력이 높았기 때문에 과연 그러니까 내각으로 들어갔을 때는 오히려 대통령 말에 무조건 수긍하는 그런 식의 뭐 이 행정을 펼치지 않을까, 그런 우려를 아마 담아서 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조직이라는 표현은 저는 좀 지나쳤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지금 현역 의원들이기 때문에 사실 입장에서 이분들이 나름대로 자신의 정치적인 여러 가지 그러니까 식견이나 또 그리고 자신의 소신도 있기 때문에 뭐 일방적으로 이게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맞추는 것은 분명히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뭐 이렇게 딸랑딸랑이처럼 그렇게 할 가능성은 저는 뭐 상대적으로 적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도 이번 이 정부가 사실은 인수위 없이 출범한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대통령 입장에서는 빨리 한시라도 빨리 자신의 철학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하고 아주 그러니까 원팀을 만들어서 제대로 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그쪽에 좀 이번에 인선의 방점이 찍혀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현역 의원 비율이 높은 것, 당정대 원팀을 강조하면서 그런 부분에 이제 그 장점을 얘기를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야당은 좀 수위 높은 또 단어를 쓰기도 했어요. 김 교수님 보실 때는 어떻게 좀 평가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뭐 이 사조직 내각이라는 건 좀 굉장히 과한 표현이거나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래도 적어도 민주당 내각이다 또는 민주당의 캠코더 내각이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 같거든요. 사실 뭐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국정 안정을 새로 내각을 구성을 통해서 안정을 취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지만 사실 너무 많이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상상을 해보시면 국무위원들의 절반이 민주당 국회의원이거든요. 만약에 대통령이 주장하는 국무회의에 10명 정도의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앉아 있다면 그것이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일반적인 국무회의인지 아니면 그게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로서 회의를 주재하는 건지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도 굉장히 혼란을 겪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너무 많은 이렇게 민주당 현역 의원들을 쓰게 되면서 저는 새로운 정부의 어떤 인사에 조금 나쁜 점을 끼친 게, 첫 번째는 이번에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뭐 과기부나 산업자원부 또는 중기부에는 기업인들을 발탁을 했거든요. 굉장히 좀 신선하고 눈에 띄는 건데 그런 것들의 어떤 신선도가 좀 묻혀버렸어요. 너무 많이 이제 국회의원들을 하다 보니까. 정치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게 묻혔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대통령이 계속적으로 강조했던 부분이 뭐냐면 대통령 중심제이기 때문에 총리나 장관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건 맞거든요. 하지만 책임 총리나 책임 장관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책임 총리나 책임 장관은 대통령이 임명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분들 나름대로는 대통령과는 또 견제를 하는 그런 입장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떤 중요한 정책 현안에 있어서는 대통령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소리도 낼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는 대선 캠프에서 함께 손발을 맞춰본 분들 또는 뭐 당대표 시절에 손발을 맞춰봤던 당직자들 이런 출신들 하다 보면 아무래도 그분들이 대통령의 뜻을 잘 존중하고 잘 따라왔기 때문에 결국은 서게 된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그 책임 총리라든가 책임 장관이라고 하는 제 부분에 있어서도 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아무래도 뭐 지금 이번에 인사청문회를 하게 되면 그분들이 다 장관이나 이렇게 임명되게 되면 저는 아무래도 초반에 어떤 성과를 내지 못하게 되면 결국 이런 것들이 고스란히 대통령의 어떤 정치적 부담으로 돌아갈 수 있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굉장히 뭐 어떤 인수위가 없이 출범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불가피성은 좀 인정하지만 그 모든 인사에 대한 어떤 뭐 새로운 신선도라든가 이런 정치적 부담들을 고스란히 또 대통령이 지게 되는 그런 뭐
뭐 인사가 됐다 저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예, 우려를 표현해 주셨는데 이번 인선에 놓고 가장 큰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게 사실 교육부 장관 이진숙 후보자의 논문 표절 의혹, 또 여가부 장관 강선호 후보자의 갑질 의혹을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거론하면서 인선 반대하고 있거든요. 이번 청문회에서 민주당이 납득할 만한 소명 가능할까요? 글쎄요, 뭐 일단 뭐 지금 제기된 의혹들이 지금 이 단순히 두 분만의 후보자뿐만 아니라 또 다른 분들도 있잖아요. 결국 뭐 청문회에서 다 소명을 하겠다고 한 만큼 과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그러니까 이 소명을 할 수 있을 것인가가 가장 큰 관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무조건 후보자들 입장에서는 자신이 입장에서는 뭐 해명한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설명할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정말 이 관계자의 정언 그리고 그걸 위해서는 적극적인 정인 채택에 협조를 하는 모습 그리고 또 하나는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돼야 저는 뭐 소명이 가능할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지금 언급하신 두 후보자 같은 경우에 좀 더 그러니까 사안이 좀 심각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언급을 하신 것 같은데요. 예. 특히 이준수 후보자 같은 경우는 교육부의 수장이잖아요. 예. 그런 분이 지금 딴 것도 아니고 지금 그러니까 논문과 관련된 이 지금 표절 의혹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뭐 교육부 수장 입장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연구윤리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지금 의혹들이 제기가 되고 있는 만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어떤 해명을 해놓을지 저는 상당히 좀 주목되는 측면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강선호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의 핵심 가치가 약자와의 동행이잖아요. 그래서 민주당 내에 얼지로위원회라는 것도 만들었고 본인 스스로도 어정 생활을 하면서 약자와의 동행에 대한 이야기를 쭉 이야기를 해왔었는데 사실은 뭐 자신하고 같이 가장 먼저 동행을 하는 보좌진들을 대상으로 해서 자신의 그러니까 이 지금 직위와 권한을 이용해서 갑질을 했다고 한다면 이거야말로 심각한 내로남불이 될 수 있다. 자 이런 부분들에서 본인은 분명히 소명을 한다고 하기 때문에 지켜볼 대목이긴 합니다만 이제까지 제기된 의혹 중에서 본인이 해명이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소위 또 거짓말 의혹까지 지금 불거지고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민주당 차원에서도 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두 후보자 논란 청문회에서 해소가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그래서 이 인사청문회가 총리 때는 2번인데 장관 청문회 딱 하루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단 하루 만에 인사청문회에서 모든 걸 소명하기는 좀 쉽지는 않아 보이거든요. 단지 저는 좀 아쉬운 부분이 저는 이재명 정부는 좀 다를 줄 알았거든요. 그래도 기존 정부하고는 달리 좀 더 새롭고 좀 더 도덕적인 그런 부분이 있을 줄 알았는데 결국은 이번에도 결국은 한 2분 정도의 지금 나오는 뭐 후보들은 조금 문제가 생겼거든요. 저는 이 어떤 장관들이 어떤 굉장히 높은 도덕적 수준 이런 것보다도 자기가 수행하는 업무에 최소한의 어떤 기준을 좀 맞춰야 된다고 보이거든요. 예를 들어 교육부 장관 같은 경우는 논문 표절에 대한 부분은 저는 대통령실에서 충분히 인사검증을 통해서 걸러질 수 있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이 왜 걸러지지 않았나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좀 중요하게 보이고요. 저는 이진숙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는 최소한의 어떤 학자적 양심이 있다면 다음 주 수요일로 예정된 인사청문회는 저는 나오면 안 된다고 보이거든요. 지금이라도 저는 자진 사퇴를 하는 부분이 이재명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임명권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어떤 정치적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걸로 보이는데 저 이 논문 표절이 더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요. 만약에 이진숙 후보자가 논문 표절 인정하지 않게 되면 그 하나의 논문을 가지고 결국은 이진숙 후보자가 표절하지 않았다면 결국은 제자들이 표절을 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금 제자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학문적 성과라든가 학문적 어떤 가치를 통해서 앞으로 이제 교수의 길을 걸어야 될 분들인데 그분들이 결국은 굉장히 이 제자들 앞길을 막는 그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저는 이진숙 후보자가 지금 논문 표절에 대해서는 하루빨리 지금 소명을 하고 인사청문회까지 가지 않는 게 맞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보면 본인이 또 총장 시절에 위안부 소녀상을 교내에 설치하는 부분에서도 또 방해했다는 얘기도 나오거든요. 또 지난 정부에서 의대 정원할 때 어떤 충남대가 가지고 있는 어떤 뭐 이 학생 수용 능력보다도 훨씬 더 많은 것을 신청했다는 건 굉장히 정권의 눈치 보는 그러한 행보를 보여왔다는 부분도 있어서 저는 아마 지금이라도 인사청문회까지 갈 게 아니라 본인이 조금 자진 사퇴하는 게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부담을 좀 줄인 걸로 보고요. 저는 강선호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본인이 병기 수리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했지만 그 부분도 좀 거짓 해명으로 나타났거든요. 저는 그 병기 앞에 서 있었을 그 보좌관이 얼굴이 좀 떠오르는데 그 보좌관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아마 어떤 강선호 의원의 의정 활동을 보좌하고 정책적으로 보좌하는 일로 들어왔다가 아마 강선호 의원의 요청에 따라서 그 자택에 갔을 때
그 병기 수리를 하는 그 앞에 서 있었을 어떤 보좌관의 얼굴을 생각하면 얼마나 참담하고 황망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렇다면 아마 그 보좌관 같은 경우에는 아마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하긴 했겠지만 나중에 결국은 해고가 된 거거든요. 해고가 되니까 결국은 아마 나름대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아마 이번 후보자 청문회 때 이 사실을 폭로한 것 같은데 아마 그런 폭로들이 저는 아마 월요일 날 강선우 후보자 인사청문회 때도 연거푸 또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이거든요. 예. 그렇다면 거기에 따라서 예. 강선우 후보자가 어떠한 해명을 할 것인지 이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예. 사실 뭐 갑질 의혹 같은 거는 수용자가 어떻게 생각을 하는 거냐 그게 중요한 그렇죠.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청문회 통해서 어떻게 해명을 하는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이 보수 인사들과 접촉도 좀 늘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찬을 함께한 정규재 전 주필 오늘 회동 내용을 소개를 했습니다. 경주에서 있을 에이펙 정상회의에 또 시진핑 주석이 참석할 거란 언급도 했다는 건데 뭐 이것 말고도 현안에 대한 의견을 많이 나눈 것 같습니다. 어떤 의도 또 어떤 배경을 좀 보셨습니까? 일단 저는 어제 정규재 그러니까 전 한국경제신문 주필하고 조갑재 닷컴 대표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만난 거 보고 저는 좀 놀랐습니다. 어떻게 놀라셨어요? 왜 놀랐냐면 사실 바로 그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누구를 만났냐면 진보계의 대표적인 인사라고 할 수 있는 백낙정 교수하고 그랬었죠. 서울대 교수하고 그러고 함시용 신부를 만났거든요. 네. 그때만 보더라도 일반 사람들 결국 이재명 대통령 자기 편만 만나는 거지 저 봐 이렇게 생각했을 분들이 꽤 있었을 거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 다음 날 이 그분들이 만났을 때 대화를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부탁했다는 것 중에 하나가 보수계 인사들하고도 이야기를 많이 좀 나눴으면 좋겠다는 네.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뭐 그 자리를 만든 건지 안 했는지 몰라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마 일정상으로 봐서는 미리 아마 이 좀 양쪽 모두의 상당한 그러니까 목소리를 우리 사이에 상당한 울림이 있는 목소리를 갖고 계신 분들을 대통령께서 만나겠다는 생각을 이미 잡았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야말로 소위 말하는 이 지금 이 사회의 통합을 위한 대통령의 좀 저는 바람직한 하나의 행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라는 측면에서 사실 어제 놀랍기도 하고 좀 반갑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논의 내용도 보면 상당히 격이 없는 이야기들이 오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아까 방금 이야기했던 지금 장관 후보자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두 분이 아마 좀 부적절한 이야기를 했던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준숙 장관 후보자를 내가 왜 지금 지명을 했는 거야 되는지 그 저간의 사정을 솔직히 이야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추천을 받아서 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상당히 좀 자기도 그러니까 대통령도 지금 이런 의혹이 제기된 부분에 있어서 좀 지켜보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민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는 그러한 자세를 보였던 것 같고요. 또 하나 오늘 주목되는 부분이 바로 시진핑 중국 주석의 이번 에이펙 참석 부분인데 일단 뭐 대통령께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걸 본다고 한다면 중국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사인을 보낸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이전에 지금 중국이 예정하고 있는 전승절 참석에 지금 이재명 대통령을 지금 요청을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그걸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결정은 안 난 것 같아요. 어제 이 부분 이야기가 나오니까 아직까지 결정은 안 났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 지금 중국의 여러 가지 입장을 그러니까 중국이 정말 경주에 오느냐 이 부분을 아마 보고 난 뒤에 아마 판단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런 상당히 외교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사안을 그러니까 원로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의견을 청한 것들은 저는 상당히 좀 평가할 만한 모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해석하기 나름이겠습니다만 대화의 질, 뭐 대화의 밀도 이런 것들이 뭐 꼭 진보 쪽 아니어도 이 보수 측과도 굉장히 밀도감을 좀 갖는 것 같다는 평이 많이 있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좀 굉장히 좀 뭐 실용적인 행보를 하시는 것 같고요. 어쨌든 보수 쪽의 인사라고 하더라도 반대 목소리를 언제든지 가감 없이 듣겠다. 그래서 네. 두루두루 만나겠다고 하는 게 굉장히 좀 좋은 행보로 보이거든요. 근데 단지 이제 두 분 같은 경우는 우리 조규재 우리 조규재하고 우리 정규재 저 두 분을 보면 사실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상당히 우호적인 목소리를 했던 그런 보수 논객들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무래도 이재명 대통령이 이미지 정치가 아니라면 저런 보수 논객들 또는 보수 인사들을 두루두루 만나서 반대 이야기를 듣는 건 굉장히 좀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보수 인사들 중에서 유승민 전 의원이 가장 쓴소리를 잘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에 저 두 분 외에도 저는 굉장히 비호적인 그런 유승민 전 의원을 한번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좀 더 보수나 아니면 또 반대의 목소리를 듣고자 하는 그 진정성이 더 보일 것이다. 이미지 정치만 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이런 좀 생각이 들 것 같고요. 저는 지금 그 시진핑 주석 이야기가 나온 거는 지금 굉장히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게 예. 지금 7월 달 말까지 지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사안을 보냈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지금 7월 말까지 모든 우리 외교 통상 역량을 이 관세 협상에 지금 집중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지금 미국 저의 어떤 우리 국제 전략을 보면 어떤 중국 봉쇄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국과의 관계를 지금 대통령께서는 굉장히 좀 풀려고 하는 나름대로 이제 중국과의 어떤 관계 개선이라 이런 부분들 또 남북 화해에 대한 이런 부분을 하고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떤 중국과의 관계를 부각시킬 게 아니라 오로지 그냥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의 어떤 통상 협상에 조금 집중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며칠 전에 열린 NSC에서도 보면 안보라든가 남북 화해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고 통상 관련 인사들은 참여한 적이 없고 지금 미국과의 어떤 통상 협상이 어떻게 진행될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또 전시 작전권이 이양되는 그런 문제들도 나오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어떤 뭐 두서없이 지금 막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저는 지금 아무래도 대통령이 어떤 소통 행보를 늘리고 반대 목소리를 듣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현안들, 특히 국민들이 가장 걱정하고 어떻게 될까 두려워하고 하는 그런 7월 달 말에 관세 협상에 좀 집중을 하고 거기에 대한 성과들 지금 나름대로 국민들에게 하나하나 조금 알리는 것이 좀 더 좋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여기서 잠깐 현안도 하나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네네. 약 2시간 전쯤에 나온 소식인데 지난해 의대 2,000명 증원에 반발해서 학교를 떠났던 의대생들이 1년 5개월여 만에 학교에 복귀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저희가 속보 자막으로도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 의대생 단체인 의대협이 국회 교육위 등과 함께 공동 입장문을 밝힌 건데요. 아직 구체적인 복귀 시점은 정해진 게 없지만 이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요? 정말 만시지탄이지만 정말 그러니까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의대 그러니까 의정 대란 때문에 의대 교육이 사실은 파행에 이루어져 왔잖아요. 사실 올해도 사실 그 2년 이게 2개 학년이 한꺼번에 지금 이 교육을 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인데 1학기를 또 그냥 건너뛰어 버렸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늦었지만 이렇게 복귀하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정상적으로 의대 교육이 이루어질 것인가 이런 상당한 뭐 의구심이 듭니다만 그러나 빠르면 빠를수록 좀 그러니까 이 사태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저는 다행한 조치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뭐 이 지금 의대생들의 입장에서는 그 전임 정권이 사실 일방적으로 그러니까 의대 정원을 이렇게 확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나쳤다는 생각을 분명히 했던 것 같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대안은 있었습니다만 뭐 그 당시 대통령이 워낙 강경한 입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도저히 대화가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그 소위 말하는 불신의 벽을 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 정부가 새로 출범을 했고 그리고 이번 또 이재명 정부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상당히 나름대로 상당히 좀 이 진실된 모습을 보였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김민석 총리 같은 경우가 취임 첫날 바로 세종시에서 이 의협과 관련된 단체들, 의대생 이 대표들을 만났거든요. 그런 식으로 진정성을 보였던 부분들이 이제 서서히 효과가 나타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앞서 제가 이야기한 대로 지금 1년 반 동안의 의대 교육의 파행이라는 것 자체가 바로 하루아침에 지금 이게 바로 정상화되기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이런 난제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를 정말 이 관련 단체와 정부가 진짜 눈을 맞대고 머리를 맞대고 저는 이 문제를 조속히 풀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의대생 전원 복귀선언 어떻게 앞으로 풀어 나가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일단은 뭐 의대생들이 일단 뭐 다시 일단 학교로 돌아왔기 때문에 일단 정상화의 과정이 일단 순탄하게 좀 진행이 될 것 같고요. 네. 저 이 과정에서 좀 눈여겨봐야 되는 게 정부가 승리한 것도 아니거든요. 그리고 의대생들이 또는 의사협회가 이긴 것도 아니고, 근데 고스란히 피해를 입은 건 국민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앞으로 이제 정부에서 앞으로 이제 의료인들과 여러 가지 협상을 통해서 아마 이제 학생들이 학사 정상화나 이런 부분들을 다루게 될 텐데, 저는 양쪽에서 다 윈윈하면서도 결국 국민들이 절대로 이제 피해를 입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잘 정리가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저는 의대생들이 이긴 것도 아니고 정부가 진 것도 아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윤석열 전 대통령 얘기를 좀 해볼게요. 저희가 앞서도 보도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재구속 후에 첫 조사 출석 거부한 윤 전 대통령인데 오는 14일이니까 내일 모레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인데 조사 일정이 잡혔고 아직까지는 나오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보도에 따르면
지금 뭐 날씨가 덥기 때문에 두평 남신탕 방앗간에서 이제 뭐 에어컨도 없는 상황이고 더위와 어떤 당뇨 또 이런 것들 때문에 심리적인 충격을 입은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특검 측 같은 경우는 강제 부인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해서 뭐 좀 대치하는 모습이거든요. 어떻게 좀 보셨어요? 글쎄요, 뭐 지금 윤 전 대통령의 정확한 사정을 제가 알 수 없습니다만 일단 뭐 윤 전 대통령 측의 이런 주장을 듣는 다수의 국민들은 딱 떠올리는 단어가 소위 말하는 침대 축구라는 표현을 떠올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사실 과거 그 권력자들, 특히 경제 권력을 휘둘렀던 재벌 총수들 같은 경우 이렇게 영어의 몸이 되면 바로 휠체어 타고 나타나는 모습들을 네네. 우리가 너무 자주 봤잖아요. 그래서 그걸 기하로 해서 결국은 병보석으로 이렇게 빠져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너무 자주 봤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은 그동안 아주 건강한 모습을 보였는데 딴 분도 아니고 평생을 검사했던 분이 구속됐다고 해서 이 소위 말하는 멘붕이 와서 그리고 지병이 당뇨가 심해져서 이렇게 컨디션이 저하 때문에 조사까지 못 받는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정확하게 우리가 사정을 알 수는 없습니다만 일단 인상적으로 떠오르는 것이 바로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아예 그것을 노리고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 특검의 이런 강경한 일종의 속도전의 수사 방식에 대한 일종의 불만을 나름대로 이런 식으로 지금 표출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결국 제가 생각했을 때는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번 수사든 재판이든 소위 말하는 답정너 수사고 답정너 재판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본인 입장에서는 이걸 어떤 식으로든 정치적으로 아마 돌파를 하려는 생각을 분명히 갖고 있고 이런 자신의 이 좀 뭐랄까요 공고한 처지이긴 하지만 이런 그러니까 특검의 속도전에 따른 전직 대통령에 대한 이런 유례 없는 이 강경한 수사를 내가 이렇게 힘들게 지금 맞이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을 적나라하게 보여줌으로써 소위 말하는 동정 여론도 좀 자극을 하려고 하는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고요. 또 이걸 또 바탕으로 해서 지금 아마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구속적 부심까지 지금 고려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설사 내란 특검에서 강제 구인을 한다 하더라도 본인 입장에서는 결국 묵비권을 행사하기 위한 하나의 일종의 빌드업을 지금 진행 중인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예. 뭐 여러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은 뭐 침대 축구 얘기도 나왔었고 정치적 해법을 좀 모색하는 거다 그런 의견에는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일단 거기까지 나가지 못할 것 같고요. 아마 이번에 구속을 피하려고 정말 최고의 노력을 한 것 같거든요. 본인이 아마 검사 생활하는 동안에 가져왔던 모든 법률적 역량을 동원해서 아마 이번에 재구속만을 피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본인이 구속심사 말미에 최후 한 20분 정도의 최후 진술을 통해서도 그 모든 부분에 대해서 소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마 구속 결정이 내린 것에 대한 구속 결정이 내려진 것에 대한 상당히 좀 충격을 받은 건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 다음 날 이루어졌던 내란 재판에도 못 가고 아마 지금 특검 뭐 어떤 소환 조사에도 응하지 못하게 됐는데 아마 뭐 오늘 내일 주말을 보내면서 나름대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이거든요. 특히 네. 특검에서 강제 구인을 하겠다고 하는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구속이 되게 되면 보통 구금이라는 거, 그러니까 구치소에 지금 구금된 거하고 그다음에는 아마 이 특검에서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강제 구인도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이 월요일 날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게 되면 특검에서 바로 구인 조치로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럼 구인을 하게 되면 결국 지금 어떤 편하게 와서 일단 소환 조사를 받는 게 아니고 강제 인치도 할 수 있는 그래서 그렇게 되면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뭐 포승줄에 묶인다거나 하는 여러 가지 불편하고 불쾌한 상황도 연출되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 모욕적인 상황까지는 내몰리지 않으려고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래서 나름대로 지금 어떤 심리적 충격 또는 정신적 충격을 받은 부분이 있지만 아마 월요일날 소환 조사에는 나름대로 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을까. 저는 예. 이렇게 뭐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 오는 14일 조사 일정 어떻게 응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예, 주말 정치권 소식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특임 교수 김철현 경희대 특임 교수 함께했습니다. 두 분 두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